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며칠 전에 잭슨홀 미팅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럽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세계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히 이번 잭슨홀 미팅의 주제가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특별한 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8월 달에 열린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견뎌라, 금리 더 올린다 이런 말을 하면서 미국의 S&P 500 지수가 13% 정도 떨어졌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까 이러한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명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증시가 미리 올랐다면 그 이벤트가 발생한 이후에는 증시가 대체적으로 떨어지고요. 반대로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증시가 떨어졌다면 그 이벤트가 발생한 이후에는 증시가 대체적으로 상승합니다. 모두 다 그렇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증시가 꽤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미팅 이후에 증시가 이렇게 떨어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를 볼게요. 2023년 8월달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미국의 S&P 500 지수는 5.5% 정도 미리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미팅 당일에는 증시가 0.67% 정도 소폭 상승했네요. 그런데 증시가 올랐다면 파월이 우리에게 비둘기스러운 발언을 하면서 무언가 선물을 안겨주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연준 의장의 발언은 비둘기냐 매냐 이것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번 발언은 매에 조금 가깝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고용은 튼튼하다,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이러한 악재를 미리 선반영하여 증시가 하락한 것도 있고 파월의 발언이 지금까지의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특별한 발언이 없었죠. 그래서 증시가 소폭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타겟치를 기존의 2%에서 조금 더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파월은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 역시 이것을 게임에 비유하면서 우리는 게임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규칙이 있다. 게임 중간에 규칙을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플레 타겟치를 2%에서 3%로 높인다면 긴축을 조금 약하게 한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되면 물가가 더 높아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물가에 패배하면서 인플레 타겟치를 이번에는 3%가 아닌 4%로 높여야 됩니다. 이는 곧 긴축을 더 약하게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물가가 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플레 타겟치를 변경하게 되면 결국에는 물가 잡는 일을 포기하는 꼴이기 때문에 라가르드 총재는 게임 중간에 규칙을 바꿀 순 없다. 이러한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인플레 타겟치를 올렸다면 채권 시장은 박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 입장에서는 다행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잭슨홀 미팅이 열린 직후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 30분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이런 식으로 올랐죠. 비교적 단기물인 2년물 국채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이 조금은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이번 파월의 발언을 매파로 해석하면서 2년물 국채금리가 이런 식으로 올랐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페드 워치에 따르면 이번 9월달 연준회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조금 꼬이네요. 그런데 11월부터는 금리를 한번 올리고 이것을 12월달까지는 동결한다. 여기까지는 다들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이것은 잭슨홀 미팅 며칠 전에까지도 유지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잭슨홀 미팅이 열린 직후에 내년 1월달까지도 한 번 올린 금리를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페드 워치만 보면은 이번 잭슨홀 미팅은 꽤 매파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시간이 이런 식으로 흐르다가는 점점 더 금리 인상 쪽으로 하늘색 칸이 이동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연준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외치는 중인데 증시는 왜 이렇게 올까요? 이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30분봉 차트입니다. 잭슨홀 미팅이 열린 직후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등했었다가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에 10년물 국채금리는 잭스홀 미팅이 열리면서 소폭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곧 연준에서 이런 식으로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는 결국에는 높은 금리를 버티지 못하면서 경기 침체가 온다. 경기 침체가 오면 돌고 돌아 연준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준에서는 계속 금리 인상을 외치는데 사람들은 아니야, 금리를 곧 내릴 거야, 경기 무너질 거야, 이러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를 한꺼번에 그려봤습니다. 봉으로 표시된 게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이고요. 선으로 표시된 게 2년물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물과 10년물은 비슷하게 움직여요. 하나가 오르면 다른 하나도 같이 오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2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경우가 간간히 발생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크게 대표적인 세 차례의 경우를 표기했습니다. 재작년 10월달, 작년 6월달, 작년 11월달 이때에는 2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했었는데 10년물 국채금리는 반대로 떨어졌었네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베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기준금리를 이렇게나 많이 올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지금도 금리 인하를 외치고 있어요. 과거에 금리 인하를 외쳤던 상황과 지금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연준도 금리를 많이 올려봤자 한 번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기대했었지만 연준에서는 노노, 금리를 더 올려야 돼, 이렇게 주장을 했었다면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금리 레벨 자체가 2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가 버린 상황이죠.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보다 금리가 더 높아요. 즉 사람들이 이쯤이면 진짜로 금리를 내려주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해도 되는 구간입니다. 물론 연준은 지금의 고금리를 꽤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목표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다가는 뭐 하나 터진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면서 금리 인하를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하나 터진다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3분기 GDP 전망치는 점점 상향 조정되면서 현재 전분기 대비 5.9%나 성장을 한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면서 경기를 부양하고 있죠. 바이든도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돈을 찍어내면서 경기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이게 마냥 계속될 수는 없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현재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 배경이 뭘까요? 미국의 소비와 제조업 상황이 썩 좋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고용이 튼튼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고용이 튼튼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다 버틸 수가 있어. 너네들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경기 침체 오지 않아. 우리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제공 수를 보면 작년에 피크를 한번 치고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제공 수라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 일자리 몇 명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그만큼 고용이 피크를 치고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미국의 고용이 무너진다면 파월이 무슨 말을 할지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지표가 하나 있어요. 다가오는 9월 1일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보고서와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고용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데요. 현재 미국의 고용이 튼튼한 상황이지만 피크를 치고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많이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업률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얼만큼 줄어들었을지, 이것을 우리는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튼튼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튼튼함을 유지할지 솔직히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고금리가 유지되다가는 결국에는 미국의 고용도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시 자체도 탄탄하진 않겠죠. 물론 고용이 언제 꺾일지, 그 전까지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러한 세세한 움직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날마다 영상을 올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게시글을 통해서 증시의 현재 상황, 현재 미국 증시가 좋을지 한국 증시가 좋을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이런 것들을 게시글로 써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아침 저녁으로 함께 하실 분들은 커피 한 잔의 가격으로 멤버십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